2025년 가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 전 세계 198개국 대표들이 모인 비상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었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예외 없이 고령화, 산업 붕괴, 치안 불안으로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사무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7개국이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급락, 노동인구 붕괴, 연금 시스템 파산, 의료비 폭증, 그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팀장이 이상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외라니요? 네, 198개국 분석 데이터 중 유독 한 국가만 사회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의료, 치안, 산업 모든 지표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 작은 나라가요?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나라 아닙니까? 국토 면적도 세계 100위권이고 자원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독일 대표도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우리 같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데이터 오류일 겁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자료를 넘기며 신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GDP는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무역 규모 세계 7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 팬데믹 당시 방역 성공률 세계 1위, 2024년 디지털 경쟁력 세계 2위, 의료 접근성 세계 1위, 치안 안전도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달성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건 통계상 착시일 겁니다. 작은 나라니까 관리가 쉬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18명으로 세계 최상급입니다. 일본보다 높고 독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치안 안정도는 세계 최고권이고 사회 인프라 효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통계 착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한 여성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었죠. 에밀리 박 박사, MIT 경제학 박사, 하버드 사회학 교수, 전 세계은행 수석 연구원, 그리고 미국 국적의 한국계 2세입니다. 지난 20년간 국가 시스템 붕괴와 회복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죠. 우리는 박 박사에게 한국 모델 분석을 공식 의뢰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과연 그 작은 나라 한국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에밀리 박 박사는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흘 뒤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실에서 유엔의 공식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박, 그게 제 이름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2세이자 사회 시스템 붕괴와 회복을 연구하는 학자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민 오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한국어도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죠. 요청서를 읽으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이 예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이건 분명 데이터 오류일 거야.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가들의 시스템을 분석해봤지만 완벽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특히 고령화와 산업 변화를 동시에 겪는 나라 중에서 안정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일단 데이터부터 다시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한국에 가지도 않고 기존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데이터베이스, 세계은행 자료, OECD 통계,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그 모든 걸 다 뒤졌죠.
그런데 분석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튀어나왔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인구 밀도와 치안의 관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으면 범죄율도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도 많아지고 경쟁도 심해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인구 밀도는 세계 최상급인데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죠. 강력 범죄 발생률도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저권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 교통체계, 의료 인프라, IT 산업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평균 배달 시간이 30분 이내, 정확도는 99% 이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시스템이 0.1초 단위로 움직인다는 뜻이었죠.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평균 지연 시간이 1분 미만, 연간 운행 정확도가 99.9%였어요. 뉴욕이나 런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밀했죠. 의료 시스템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대도시에서는 10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의료 대응 시간은 평균 5분 이내였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정밀 시계야. 틈이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성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나 감염위기가 터질 때마다 가장 빨리 회복한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3년 만에 완전 회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죠. 2020년 팬데믹 때도 경제 회복 속도가 OECD 국가 중 1위였어요. 이건 운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였는데 70년 만에 3만 5천 달러가 됐죠.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 속도였습니다. 1970년대 섬유 산업에서 시작해 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반도체와 자동차, 2000년대 IT와 문화산업까지 산업 전환 속도도 세계 최고였어요. 저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회복력이라는 뜻으로 RK, 리질리언스 오브 코리아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그 공식을 정리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가 무너져도 한국은 다시 일어선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만든 시스템이야. 저는 1차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유엔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박 박사님, 보고서가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반응이요? 프랑스 정부는 한국식 고령화 대책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고, 독일은 한국 제조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건 그냥 데이터였을 뿐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형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게 한국에서도 큰 이슈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한 건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저는 유엔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안내 표지판은 완벽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정각에 출발했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역은 복잡했지만 동선이 완벽했어요. 표지판을 따라가면 길을 잃을 수가 없었죠.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처럼 시끄럽거나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원, 카페, 식당, 대형마트, 기업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그리고 매번 놀랐죠. 병원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갔는데 대기 시간이 10분도 안 됐어요. 진료는 친절했고 수납도 빨랐죠. 미국에서는 병원 한 번 가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당일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엄청 저렴했어요. 카페에서는 주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3분 안에 커피가 나왔어요. 배달도 마찬가지였죠.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확히 2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배달 기사님이 문 앞까지 가져다 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기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 현대자동차 공장, 네이버 본사까지 가봤어요. 그곳에서 본 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회의는 간결했고 결정은 신속했죠. 낭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나요? 한 30대 직장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빨리 무나요?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느리면 뒤처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면 실수가 많지 않나요? 실수 안 하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이 있으면 빨라도 정확해요.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달, 교통, 의료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죠. 한 50대 여성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맨손으로 다 이뤄내셨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한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어있던 게 보였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국민 전체가 땀 흘리며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죠. 저는 한국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건물도, 공장도, 농토도 다 파괴됐죠.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1960년대에는 섬유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공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1980년대에는 반도체 기술자들이 외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잡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연구했어요. 19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를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역사였죠. 한 역사학 교수님을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교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주변에는 강대국뿐이었죠.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지금의 안정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더 많은 걸 봤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시장,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주말에도 일하는 직장인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제점도 봤어요. 과로, 스트레스, 경쟁 압박.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달리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했죠. 한 20대 청년이 말했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2년을 허비했고 회사 들어가도 야근 투성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도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업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한국은 과거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종합해서 한국 모델을 정리했죠.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대비한 유일한 미래형 국가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보여준 작은 나라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에는 국민 전체가 만든 보이지 않는 대규모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 둘째, 빠르고 정확한 실행력. 셋째,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과 책임감이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데이터상 흥미로운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이건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혼란에서 질서로 나아간 장대한 여정이었죠. 최종 보고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유엔 본부 대회의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였어요. 각국 대사들, 학자들, 정책 위반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발표가 한국의 미래에, 그리고 세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대비한 유일한 미래형 국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전쟁, 가난, 독재, 외환위기,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한국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이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35,000달러입니다. 520배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대학 진학률 70%, 평생 교육 참여율 50%.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의 산업전환 속도도 세계 최고입니다. 1960년대 섬유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반도체, 90년대 IT, 2000년대 문화산업까지 10년마다 주력 산업을 바꿨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개인보다 전체를,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원칙은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 빠르고 정확한 실행력, 교육에 대한 투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든 배울 수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과로, 문화, 심각한 경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느라 놓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문화 확산. 한국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뭡니까? 1인당 소득입니까? 삶의 질입니까? 사회 안정성입니까?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세계 상위권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형 국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부모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자신들이 이룬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회의장이 일순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물결처럼 번져나갔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게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 박사님, 한국이 정말 미래형 국가라고 보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회복력입니다. 한국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한국의 DNA입니다.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미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만든 시스템, 당신들 자식 세대가 이어가는 성실함, 당신들 사회의 질서와 근면함, 그 모든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발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특히 50대에서 70대 시니어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60대 남성분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었죠. 그때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세계가 인정해주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한 50대 여성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전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죠. 그때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일들이 모여서 한국을 만들었다니.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인터뷰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숫자는 그저 결과일 뿐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었죠. 유엔에서는 한국 모델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국에서 연구팀을 파견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한국의 고령화 대책을, 독일은 제조업 혁신을, 미국은 디지털 행정을 연구했죠. 저도 한국과의 인연이 계속됐습니다. 하버드에 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제 뿌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1년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거든요. 강의실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시니어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강연 후 한 70대 할머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잘한 건가요?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요.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흘리신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강연이 끝나고 한 50대 남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공장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안 지워지고 허리는 아프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딸이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거든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죠.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고생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땀이고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이 단순히 경제 성장의 길이 아니라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내용이었죠. 논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교훈은 크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절망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분발의 계기다. 그리고 한 나라의 힘은 자원이나 영토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시스템에서 나온다. 저는 논문을 저장하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한국의 밤은 깊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배달하는 기사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유엔에서 한국 분석 의뢰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고 세계의 미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몇 년 뒤 저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직을 그만두고 서울대 석좌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결국 제 마음은 한국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죠. 한국의 문제도 보이고 한계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여요. 한국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로 문화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니어 분들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 프로젝트 미팅에서 20대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옆에 앉아 계시던 70대 할아버지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진짜 대단한 건 너희들이야. 우리가 만든 걸 이어받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 그게 한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죠.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한국의 시니어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은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모여서 비범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쌓여서 기적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한국의 회복력을, 한국 국민의 저력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연구하며 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의 증명이라는 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걸.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한국을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세계에 희망을 보여주셔서. 에밀리 박드림.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